직장에 다닐 때 매일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가 몇 명이나 있었는가? 회식 자리에서 어깨동무하며 웃던 사람은 또 얼마나 되었는가?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마음을 털어놓던 후배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 중 오늘도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손가락을 꼽아보라. 한 손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그토록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사이가 퇴직과 동시에 남남이 된다. 명절에 안부 문자 한 통 없다. 경조사 소식도 뒤늦게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듣는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먼저 연락할 일이 없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처럼 기억에서 점점 흐려진다. 3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은 사이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서운하다. 허무하다. 내가 그만큼 정을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뿐인가 싶어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벗을 사귀되 반드시 자신보다 나은 자를 택하라고 당부했다.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성장시켜줄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는 뜻이다. 또한 그는 결단코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고 경고했다. 스쳐가는 인연과 진정한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허망함만 남는다는 것을 이미 200여 년 전에 꿰뚫어 본 것이다. 많이 만난다고 깊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진짜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오늘은 퇴직 후 관계가 끊어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생 후반에 접어들수록 어떤 관계를 맺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렇게 가깝던 사람들이 왜 연락을 안 하는지. 한 남자가 있었다. 32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다. 부서 회식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던 후배가 있었고 점심마다 함께 국밥집을 다니던 동기가 있었다. 야근할 때 커피를 타다 주던 막내도 있었다. 퇴직 전날 송별회에서 그 후배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배님, 자주 연락할게요. 꼭 밥 한번 먹어요. 동기는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자고 약속했다. 그는 믿었다. 30년 정이 어디 가겠는가.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두 달이 지났다. 석 달이 지났다. 견디다 못해 그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요즘 바빠서요, 선배님.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나고 명절이 와도 문자 한 통 없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한다. 부끄러워할 일도 자책할 일도 아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직장 동료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만났던 것이다. 출근이라는 강제적인 동선이 우리를 묶어두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같은 상사에게 시달리고 같은 구내식당 밥을 먹었기 때문에 대화가 통했다. 회의실에서 함께 한숨 쉬고 복도에서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공유점이 사라진다.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같은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 공통 화제가 없어진다. 만나도 할 이야기가 마땅치 않다. 점점 어색해진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고 결국 끊어진다. 이것이 현실이다. 냉정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조건부 관계였던 것이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진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다. 그저 함께할 이유가 사라졌을 뿐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상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퇴직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새로운 공유점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산악회에 가입하거나, 같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은 취미 모임에
함께 나가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운동을 함께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것도 어렵다면 일부러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약속을 잡아라. 한 달에 한 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나자고 먼저 제안하라.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어질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련을 두지 않는 편이 낫다. 직장 동료와 진짜 친구는 다르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창 때는 매일 보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게 된다. 자주 만난다고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주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락처만 남아있을 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 다른가? 곰곰이 생각해보라. 퇴직 후에도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회사 밖에서도 따로 만났던 사람이다. 주말에 함께 낚시를 갔거나 가족끼리 여행을 다녔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이다. 반면 회사 안에서만 만났던 사람은 어김없이 멀어진다. 점심을 함께 먹고 회의에서 나란히 앉고 회식에서 술잔을 부딪혔어도 그것은 업무의 연장이었을 뿐이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억울할 것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직장 동료와 진짜 친구의 차이는 명확하다. 직장 동료는 무엇을 함께 했는가로 연결된 관계다. 같은 프로젝트, 같은 목표, 같은 성과를 위해 협력한 사이다. 그래서 목표가 사라지면 관계도 느슨해진다. 반면 진짜 친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연결된 관계다.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할 이야기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다. 함께 일한 시간과 우정은 별개의 문제다. 20년을 같이 일해도 친구가 아닐 수 있고 1년만 알아도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당신이 30년 직장 생활 동안 쌓은 것은 동료 경험이지 우정이 아닐 수 있다. 이 구분을 하지 못하면 계속 상처받게 된다. 왜 연락이 없느냐고, 왜 나를 잊었느냐고 서운해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구분해보는 것이 좋다. 내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 진짜 친구는 누구인가? 회사와 상관없이 만났던 사람, 내 약점을 알면서도 곁에 있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운이다. 10명의 직장 동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다. 그 한 명에게 먼저 연락하라. 오늘 당장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말해보라. 진짜 친구는 그 한마디에 달려온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상대에게 진짜 친구였는가 하는 문제다. 내가 상대를 소중하게 여긴 만큼 상대도 나를 소중하게 여겼을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밥 사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생각한다. 저 사람은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구나. 이용만 당한 것 같다. 배신감까지 든다. 그런데 잠깐 멈추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라. 상대방도 똑같이 느꼈을 수 있다. 내가 먼저 연락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고 느꼈을 수 있다. 내가 밥을 샀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 자리에서 내 이야기만 들어줘야 했다고 기억할 수 있다. 관계는 언제나 양쪽의 해석이 다르다. 자책하지 마라. 그렇다고 상대를 탓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기억한다. 내가 베푼 것은 크게 기억하고 상대가 베푼 것은 작게 기억한다.
내 쪽에서 더 많이 노력했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뜻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남편은 자기가 집안일의 절반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자기가 절반 이상을 한다고 생각한다. 둘의 합이 100%를 훌쩍 넘어버린다. 직장 동료 사이도 다르지 않다. 나는 내가 관계에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쪽 다 서운한 것이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와 상대가 생각하는 우리 관계는 다를 수 있다. 내게는 특별했던 사이가 상대에게는 그저 그런 사이였을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아꼈을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연락이 끊어진 것에 대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그저 서로의 기대치가 달랐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우리 사이가 나한테는 소중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기가 어색하면 행동으로 확인하라. 내가 연락을 멈췄을 때 상대가 먼저 연락해 오는지 지켜보라. 3개월을 기다려보라. 그 사이에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내 착각이었던 것이다. 미련 없이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신 먼저 연락해 오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연락이 끊겨도 서운해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애초에 기대를 조절하면 된다. 연락이 끊긴 것을 배신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 퇴직 후 처음 맞는 생일날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직장에 다닐 때는 달랐다. 아침부터 축하 문자가 쏟아졌고 점심에는 케이크가 나왔고 저녁에는 회식이 잡혔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없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기다렸다. 밤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그때 그 축하는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었다. 과장님에게, 팀장님에게, 부장님에게 온 것이었다. 직함이 사라지자 축하도 사라졌다. 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씁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가 되었다. 힘들었을 것이다. 그 허무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조건이 있다. 상대가 나에게 약속을 했어야 하고 그 약속을 어겼어야 한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당신에게 평생 연락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는가? 퇴직 후에도 변함없이 친구로 지내자고 서약서라도 쓴 적이 있는가? 없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러니 배신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관계도 공유점이 없으면 흩어진다. 이것은 법칙이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오히려 생각해보라. 당신도 퇴직한 선배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회사를 떠난 동료에게 안부를 물은 적이 있는가? 아마 손에 꼽을 것이다.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공통 화제가 없어서 연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당신을 잊어서도 아니다. 그냥 바쁜 것이다.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찬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면 서운함이 줄어든다. 그러니 기대를 내려놓는 편이 좋다. 연락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퇴직했으니 연락이 뜸해지는 것이 정상이다. 오히려 연락이 오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된다. 바쁜 와중에 나를 떠올려준 것이니까. 그리고 당신도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 자책할 필요 없다. 당신도 똑같이 바빴고 똑같이 여유가 없었다. 이제부터라도 생각나는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면 된다. 오늘 한 명에게만 문자를 보내보라. 잘 지내냐, 보고 싶다라고. 그 한 줄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다. 답장이 오면 이어가고 오지 않으면 거기까지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진짜 남는 인연을 만들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지금 연락하는 사람 중에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라. 분명 회사 밖에서도 무언가를 함께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퇴근 후에 따로 술을 마셨거나 주말에 가족끼리 만났거나 개인적인 고민을 나눈 적이 있을 것이다. 회사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것이다. 자녀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부부 사이 갈등 같은 것들. 그런 대화를 나눈 사람은 퇴직 후에도 남는다. 업무라는 끈이 아닌 다른 끈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얼마나 애썼는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되어서 지쳤을 것이다. 진짜 남는 관계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회사 밖에서도 만났던 사이다. 업무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났다는 것은 서로에게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다. 둘째, 서로의 약점을 아는 사이다. 실수한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다. 완벽한 모습만 보여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셋째,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다. 만나서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남는 사람이다.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관계를 점검해보면 좋다.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아마 5명이 안 될 것이다. 어쩌면 1~2명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것이 정상이다. 평생 남는 친구는 손에 꼽는 것이 당연하다. 수십 명이 남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관계를 다 살릴 수는 없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시간도 많지 않다.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신경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진짜 남을 사람에게 집중하라. 일주일에 1번 그 사람에게만 전화해보라. 한 달에 1번 그 사람과만 밥을 먹는 것이다. 생일에는 꼭 직접 전화해서 축하하는 것이 좋다. 문자 말고 목소리로 전하라. 이런 작은 정성이 관계를 오래 유지시킨다. 10명에게 흩뿌리는 관심보다 1명에게 쏟는 진심이 낫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줄어드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르다. 해를 거듭할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기회다. 친구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남의 말은 듣지 않고 끊임없이 자랑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모임이 끝나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해지는 사람.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1~2명쯤 있을 것이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았다.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관계를 끊으면 손해볼 것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세월이 흘렀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 시간을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없다. 누구나 그렇다.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싸우고 절교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연락 빈도를 줄이고 모임에 덜 나가고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된다. 굳이 너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 없다.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된다.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된다. 몇 번 거절하면 상대도 알아서 연락을 줄인다. 이것이 지혜로운 정리법이다. 그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깊은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좋다. 만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간을 더 쓰는 것이다. 10명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3명을 깊게 만나는 것이 낫다. 한 달에 10번 여러 사람을 만나느니 한 달에 3번 소중한 사람을 만나라. 그 3번의 만남에 정성을 쏟는 것이 현명하다. 맛있는 밥집을 예약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대화하라. 숫자가 아니라 밀도가 중요하다. 정리해야 할 관계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지켜야 할 관계 목록도 함께 만들어 보라. 두 목록을 비교해 보라. 정리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좋다. 대신 지켜야 할 사람에게는 이번 주 안에 연락해 보라.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 한번 먹자고 먼저 말하라. 그 사람이 당신의 노후를 함께할 사람이다. 머리가 희끗해질수록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 시간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가? 그렇다면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하고 나면 갑자기 시간이 넘쳐난다.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집에만 있게 된다. 처음에는 좋다. 그동안 못 잤던 잠도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본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말할 사람이 없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생긴다. 그제야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것인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인가? 외롭다. 무섭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 두려움을 안다.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상태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다.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혼자여서 괴로운 것이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이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도 있지만 혼자 있기로 결정한 상태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성숙이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지만 고독은 누려야 할 것이다.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수록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옮겨가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한창 일할 때는 바빠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할 틈이 없었다. 이제는 그 시간이 생겼다. 이것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다. 혼자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라. 혼자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다. 혼자 글을 쓰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관계도 잘 맺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유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곁에 모인다. 반대로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한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확인받으려 한다. 그 무거움에 사람들이 떠난다. 역설적이지만 혼자 잘 있을 수 있어야 함께도 잘 있을 수 있다.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은 일부러 혼자 있어 보라.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된다.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진 땅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함께 벼슬 하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다. 권력에서 밀려난 죄인에게 손 내미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을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으로 삼았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생각을 다듬었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저수를 남기고 후세의 길이 전해질 지혜를 완성했다. 그에게 유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세월이 흘러 연락하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리다. 스쳐 지나갈 인연을 보내고 진짜 남을 인연만 곁에 두는 과정이다. 양보다 질이다. 넓이보다 깊이다. 100명에게 얕은 인사를 건네느니 한 명에게 깊은 마음을 전하는 것이 낫다. 그 한 명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성숙의 시간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